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봤었죠. 자,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우리가 3월 9일에 모의고사를 볼 건데 이 모의고사 대비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해당하는 해설 강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해설 강의는요. 문제를 전체를 아주 꼼꼼하게 내용을 전부 다 본다기보다는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는지, 그러니까 해설 강의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풀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볼 거예요. 자, 1번 문제에 등장하는 이 자료는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자료예요.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이 빗살무늬 토기 정말 잘 나오죠? 자,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 나온다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이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보이죠? 자, 요거 뭐냐면은 갈판과 갈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집에서 쓰는 도마하고 밀대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이 위에다가 곡식을 놓고 그런 다음에 이 밀대로 밀면 곡식이 이제 바스라지면서 가루가 돼요. 이렇게 조리용 도구인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나왔는데 어차피 문제에서 하나는 알잖아요. 그죠? 신석기다. 문제가 이 도구가 나왔던 시기의 사의 모습을 묻는 거니까 대개 1번이 이런 형태죠. 그죠? 자, 신석기에 대한 시대 모습을 물어보겠으니까 옳지 않은 걸 고르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것. 원래 신석기는 기본적으로 평등사회잖아요. 평등사회. 아직은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만큼의 고차원적인 의식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다. 자, 평등사회다 보니까 지배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죠? 지배 계층, 자, 이런 것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지배자를 위한 거대한 무덤, 이건 바로 고인돌이에요. 자, 이 고인돌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청동기다. 정답이 그래서 5번 되겠죠.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움집에서 살았다. 평등생활했다. 농경과 목축을 했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고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뼈바늘로 천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서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뼈 바늘로 천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뼈 바늘을 가지고 천을 짰다라고 한 얘기는 이게 약간 어려운 말로 직조라고 해요. 직조. 그러니까 천을 짜다 이런 뜻이에요. 천을 짜서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번 문제를 같이 볼 텐데 2번 문제에 보이는 이 문제 형태. 자, 형태를 잘 보세요. 여기는요. 삼국시대가 문제에 100% 나와요. 100%. 무조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험에 나올 건지를 대비해야 되니까. 자, 먼저 4세기. 자,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에 해당하는 시대 모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고 자,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 그리고 7세기는 뭐죠? 7세기는 삼국이 통일되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선 각 시대의 키워드, 전성기를 이룩한 국가들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당시에 이러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중요한 왕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왕 같이 볼게요. 자, 백제는 누가 전성기 이끌었어요? 근초고왕, 그죠? 근초고왕. 백제는 근초고왕이고 고구려는요. 2명인데 누구? 장수왕 그리고 광개토대왕, 그죠? 여기는 자 장수왕도 있고 그 아버지 이걸 먼저 쓸까요? 광개토를 먼저 쓸게요. 자, 광개토대왕의 아버지니까 자 광개토대왕이 있고 그리고 장수왕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신라에서는 누가? 진흥왕 때 전성기를 이끌었어요. 진흥왕. 삼국통일을 이끈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이끌었기 때문에 김춘추가 삼국통일을 위한 기반을 잡았고 그리고 나서 문무왕 때 통일이 되죠. 근데 문무왕 같은 경우는 다소 출제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서 대개 지금 문무왕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이건 기본적인 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 국가의 전성기마다 어떤 모습이 등장하는가 이걸 같이 봐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우선은 고구려는요 비석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광개토 대왕릉비하고 장수왕에서였던 충주 고구려비가 있어요. 반드시 메모해 놓으세요. 자, 광개토 대왕의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는데 자, 이 광개토 대왕릉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세워준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충주 고구려비예요. 자, 충주 고구려비인데 이 충주 고구려비 같은 경우는 충주 지역에 지금은 충주고 그때는 중원이다 라고 불렀어요. 중원. 그래서 이 두 개 비석이 있어요. 그리고 진흥왕의 비석이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진흥왕은 자, 진흥왕 순수비가 있어요. 순수비. 그러면 그 순수비가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은 순수비가 아주 많은데 대표적으로 단양적성비가 있고 그리고 북한산비가 있어요. 북한산 순수비라고도 해요. 그럼 북한산 순수비. 근데 쌤은 그냥 북한산 비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창녕에 있는 대가야를 점령한 다음에 됐던 창녕비, 그리고 황초령비, 그리고 마온영비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다 진흥왕이 세운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비석 문제가 정말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자, 1번에 보니까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6세기 진흥왕의 전성기 시기 이야기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림이 뭐가 나왔어요? 충주에 비석이 있어요. 그죠? 그럼 뭐겠어요? 충주 고구려비다. 그럼 어느 나라? 고구려의 전성기. 몇 세기다? 5세기다. 나왔죠. 그죠? 그럼 이거 아니겠죠? 완도에 청해진 설치 누가 했어요? 장보고가 설치했어요. 장보고는 통일신라 사람이에요. 통일한 다음. 답은 3번.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끌면서 한강을 차지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나올 수 있는 거 분석해 볼게요. 자,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는데 이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사람, 그러니까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 장수왕이 한강을 차지한 거예요. 한강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 장수왕이 백제의 계로왕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계로왕이 계로와 죽었다 그랬잖아. 그죠? 이 장수왕 계로왕을 죽이고 그런 다음에 한강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장수왕이 한강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세운 게 이비석이에요. 나 이만큼 땅 차지했다? 이러고 딱 세운 거지, 이게. 자, 한강이 지금 이 위쪽에 있잖아요. 한강이 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를 차지하고 나서 그 아래다가 나 이만큼 남아있어 라고 티를 내려고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보여주는 뭐라고?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보여주는 비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광개토 대왕은 한강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자, 광개토 대왕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았냐면 광개토 대왕님께서는 한강이 아니라 이 위쪽 여기를 다 차지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광개토는 이 만주나 요 위쪽에 간도 넘어서 만주, 랴오뚱 요쪽 지역에 관심이 많았고 장수왕은 한강을 그 아래까지 차지해서 결국은 광개토 대왕이 차지한 게요. 광개토 대왕이 차지한 게 요 빨간 색깔 위에 요쪽. 요게 광개토가 차지하는 것이고 그다음 장수왕은 그 아래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했습니다. 답 3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고조선 지금 나오면 돼요? 안 되죠. 버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백제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근초고왕은 4세기 사람이죠. 이 지도와 연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나왔어요. 자, 이 문제 역시 여러분들 항상 시험 문제 전성기가 나와요. 100%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4세기부터 7세기까지를 주고요. 요거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되게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지도가 나옵니다. 그럼 얼만큼 영토 확정했는가? 이게 포인트니까 잘 봐두세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3번 가국왕 그랬어요. 3번은 신라예요. 신라. 자, 신라는 여러분 여기 신라가 전성기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통일하죠. 어디가 통일해요? 삼국통일을. 신라가 하잖아요. 그 신라에 등장하는 통일신라,
통일신라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통일신라가 등장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나오는데, 자, 꼭 적어 넣으세요. 시험 문제 만약에 통일신라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95% 정도? 자, 0.5, 그냥 5% 정도의 이제 비율을 좀 떼놓고 거의 95%가 신문왕이에요. 신문왕이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거든요. 자, 그럼 신문왕의 업적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즉위하자마자 바로 김음돌의 난을 진압해서 자기의 반란 세력을 다 쓸어버렸고요. 그런 다음에 국학을 설치해서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삼았어요. 자, 그리고 자, 국학 설립했다 외워두시고, 그리고 문무 관료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해서 이제 나에게 충성을 바친 관리들에게 땅을 지급해주고 그들에게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해가는 그런 반대 국부로서 상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쓰자면은 노급을 폐지해요. 자, 노급 폐지가 뭐냐면 노급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노급은 이 귀족이 받는 땅인데요. 이 노급은 귀족이 그 땅을 받은 다음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함부로 착취할 수가 있어요. 뭐 세금도 거둘 수 있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대치동 땅을 받았다 그러면 그 대치동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막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노급이란 땅이에요. 그럼 이건 귀족의 힘을 너무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폐지시키면서 관료전이라고 하는 땅을 주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서 이 관료전이라는 땅은요, 제도적으로 이 관리가 자기가 받은 이 땅, 관료전의 안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어요. 자, 이게 관료전인데 요걸 지급해 준 게 바로 신문왕이죠. 때문에 여러분, 쌤 이걸 여기도 있지만 옆에 썼잖아요. 이게 같은 업적이라 그래요. 요걸 폐지해야 이 가능하거든요. 오케이? 누구다? 신문왕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문왕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보게 되면은, 아니죠. 미안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 한국을 비는 100명의 위인들의 노래 보게 되면요. 이런 게 있죠. 통일문무왕.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통일을 누가 했어요? 문무왕이 했어요. 그러면 그 문무왕의 아들내미가 신문왕이에요. 통일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신문왕. 그럼 신문왕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땅이 갑자기 넓어졌잖아요. 이 넓어진 땅을 내가 잘 포섭해서 이거를 하나의 단단한 국가로 만들어야 돼요. 때문에 이때 이 신문왕은요, 이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를 잘 자리잡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듭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구서당 10정의 지방 제도를 정비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구서당 10정 했는데, 여기서, 요거는 지방과 중앙의 군사 제도. 자, 군사 제도와 연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 신라에서는요, 갑자기 땅이 넓어졌죠, 그죠? 자, 좀 표시해 볼게요. 요게 신라예요. 이게 신라면, 당시 신라 땅이 원래는 이만큼이었다가 갑자기 이만큼으로 넓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신라가 어떻게 했냐면 이 신라에 3개의 주가 있어요. 삼주, 옛 백제 땅에 또 3개의 주가 있어요. 그 옛 고구려에도 또 3개의 주가 있어요. 요 총도 9개의 주 있죠. 이 9개의 주를 우린 통일했다 라고 하면서 구주로 정비를 해서 신라의 지방제도로 삼았어요. 자, 9주를 설치했고, 원래 여기서 9개라는 숫자는요, 통일, 완성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우리 주가 9개가 됐다. 완성했다라고 해서 굳이 이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의 땅을 3개로 다 조각 낸 다음에 그 지역을 우리가 다 통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신라의 수도가 여기에 경주, 요쪽에 있어요, 경주가. 그럼 너무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추가로 또 5개의 소경을 둘러서 구주 5소경. 소경이 뭐냐면 작을 소자에 수도 경자예요. 작은 수도를 세워둔 거죠. 이게 바로 구주 5소경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만들고 그러면 이게 지방제도니까 그 아래에다가 뭘 둬야겠어요? 그 각 지방마다 군인들을 배치해서 지키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때 구주에 이 9개의 주에다가 10정을 설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정이 뭐냐면, 자, 10정은
총 다 하면 지방이 9주잖아요. 그러면 각 주마다 하나씩의 정을 설치해서 9개의 정을 배치하면 되는데, 근데 신문항에 보니까 여기에서 고구려 땅 자체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하나 더 줍니다, 정을. 그래서 자, 이때 10정이라고 하는 지방 제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10정은 오소경을 이제 지키는데 이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10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군으로 구서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즉 여기서 10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군이고요. 지방군. 구서당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군이에요. 이렇게 구주 오소경과 구서당 10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나라의 지방제도와 군사제도를 정비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서 적어둡니다. 신문항이 완성한 지방제도. 신문항이 완성한 지방제도는 구주 오소경이고요. 그 다음에 신문항이 완성한 군사제도는 구서당 10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부분. 자, 군사제도는 구서당 10정, 지방제도 구주 오소경 그랬죠?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에 오소경 같은 경우. 요거는 수도가 치우쳐 있으니까 이걸 보완한 것이다. 그죠? 수도가 어디니까? 여기 경주.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머지 5개의 작은 수도를 추가로 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구서당 10정. 여기서 이거는 지금 얘가 구서당이 중앙군이고, 다시 한번 쓸게요. 이게 중앙군이고 이게 지방군인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자, 중앙군 같은 경우는 9개로 배치한 다음에요. 또 통일을 의미하도록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그러면 옛 고구려인, 옛 백제인, 옛 신라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통일됐으니까는 출신을 가리지 않고 모두 중앙군에서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고구려 백성이었어도 이 나라 신라에서, 이 통일 신라에서 내가 군인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구서당이라고 하는 중앙군입니다. 어떤 숫자가 있어요? 9구. 9구자가 들어가면 되게 통일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10정이라고 하는 건 지방군이라 그랬죠? 총 다 하면 지방의 주가 9개인데 그 중에서 옛날 고구려 땅이 좀 넓어서 거기는 정 하나 더 배치한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1번 맞아요. 신문항 업적 맞고요. 그 다음 국학 설치 써있죠? 맞죠? 그 다음에 자, 통일한 다음에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다? 이것도 맞아요. 왕권 강화를 보여주려고 실시한 게 바로 김움돌이 난진압이에요. 이 김움돌이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의자가 난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장인어른 안 봐주고 바로 이제 처리하면서 아주 왕권이 강한 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구서당 10정의 중앙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맞죠, 그죠? 자, 근데 순수비 누가 세운 거예요? 이거는 바로 진흥왕이 세운 거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5번으로 나왔네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쭉 한번 같이 봤고요. 자, 근데 여기서요. 구서당 10정의 지방제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오타가 났죠. 여러분 문제랑 다르죠, 그죠? 자, 지방제도 이게 뭐다? 이게 지금 자, 구주 오소경인데 잘못 표기가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4번 문제 같이 가볼게요. 4번 문제. 자, 이 문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화재가 등장한 나라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은 국가가 나왔어요. 국가가 무령왕릉 나왔죠.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백제왕이에요. 백제. 그죠? 그리고 석촌동 고분 나왔어요. 그럼 석촌동이 어디예요? 잠실 롯데월드에 가면은 석촌 호수가 있잖아요. 그죠? 석촌. 돌석자. 마을촌, 돌동네 이런 곳이에요. 돌이 많아요. 왜 많냐면 보세요. 이 무덤도 지금 돌로 된 무덤인데 돌로 계단식으로 무덤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석촌동 고분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요 석촌동 고분은 옛 백제가 초창기에 만든 무덤으로서 둘 다 백제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는데 옳은 걸 골라볼게요. 백제는요. 특히 무령왕의 시험에 잘 나와요. 근초광보다 더 무령왕의 빈도수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무령왕이 만들었던 제도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지방의 22담로에다가 왕족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22담로가 뭔가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공부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령왕에 대한 것도 같이 봐야 돼요. 무령왕은 근초광보다 더 시험에 잘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자, 먼저 무령왕은요. 6세기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6세기에 등장했으면은요. 이미 백제가 5세기의 고구려한테 당해서 한강역을 뺏기고 남아있을 때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수도가 어디였냐? 이 사람은 웅진. 웅진에 살았어요. 웅진. 근데 그 웅진시 사람이고 웅진은 지금의 어디예요? 지금의 공주예요. 공주는 되게 중요한 동네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가 여러 가지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공주 우금치 전투 이런 식으로 공주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공주는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튼 자 무령왕은요 지금 여기서 웅진시대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가 너무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광개토와 장수왕한테 그걸 밀려서 완전히 지금 남쪽에 와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6세기가 되게 되면 신라가 점점 뜨기 때문에 이제 무령왕은요 열심히 나라를 이제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자,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많이 한다. 어디랑? 남조. 그러니까 중국의 남조라 그러면 양쯔강 유역의 국가들인데 여튼 이 국가들과 아주 교류를 많이 하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어디에 드러나냐? 바로 이 무덤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뭘 만들었다? 무령왕릉을 만드는데 이 무덤이 벽돌 무덤 형태를 띠고 있어요. 벽돌 무덤. 근데 여기서 왜 벽돌 무덤이 중요하냐 하면은 원래 벽돌 무덤은요 한국식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벽돌 많이 안 만들어요. 왜냐면 벽돌은 황토로 만드는 거라서 우리가 황토가 부족하잖아요. 잘 안 만드는데 이 무령왕은 벽돌 무덤 만들어서 내가 중국식이다. 중국에 아주 발전된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다 라면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를 좀 더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이 봐두시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22담로 이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6세기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잘 나오는 단어인데 무령왕이 22담로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방을 22개로 쪼갠 거예요. 왜? 왜냐면 6세기잖아요. 밀려서 지금 남쪽에 있죠. 그죠? 고구려한테 밀려서 지금 남쪽에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돼 있으니까 지방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방들에서 아 왕은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올라가서 지금 고구려 쳐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제 무령왕도요. 자기는 마음이 그렇지만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의 반란을 좀 더 눌러보기 위해서 지방을 22개로 쪼갠 다음에 그 22개의 지방을 모두 담로라고 부르면서 각 지방에다가 자기의 왕족들을 파견해서 아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곧 올라갈 거예요. 이 지방에서 너무 귀족들께서 이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좀 통치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름의 지방 정책을 잘 펼친 거죠. 그래서 무령왕 그러면 웅진시대, 남조와 교류, 무령왕릉 22담로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두 부분 연결시켜서 봐두세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여러분 5번 문제 이 왕도요.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봅니다. 다음 정책이 실시된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죠? 자, 여기 이 문제에 등장한 왕이 바로 광종이에요. 광종. 고려 광종은요. 그냥 나와요. 나와. 너무 중요해서. 여기는 거의 시험이 2번 치러지면 그중에 한 번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광종은 업적이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업적이 나왔죠? 광종의 이 법이 나온 겁니다. 지금. 자, 노비안검법. 노비안검법이 나왔습니다. 노비안검법. 자, 이게 뭐냐면은 광종 7년에 노비를 조사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도록 하였다.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겠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양민들이 노비들이 양민이 되면 뭘 할까요? 노비가 양민 되면 걔네가 세금을 내겠죠. 노비는 사람이에요, 재산이에요? 재산이잖아요. 그죠? 노비가 세금을 안 낸다고. 그럼 나라가 노비가 많을수록 이 국가는 그지가 되게 돼 있어요.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양민으로 풀어줘서 양민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럼 이거는 노비안건법은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거예요. 일단 재정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금 이 광종이 누구 힘으로 노비를 풀어주는 거예요? 왕의 힘으로, 그죠? 그리고 원래 노비는 이자들이 풀려서 양민되기 전에 누구의 노비였을까요? 귀족의 노비였겠죠. 그럼 귀족의 노비를 풀어줘서 양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귀족의 힘은 약해지고 누구 힘은 세져요? 왕의 힘은 세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왕권 강화라고 하는 업적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노비안건법이 있어요. 그럼 또 하나의 업적이 뭐냐? 바로 과거제 실시예요. 과거제 실시. 쌤이 지금 죄다 빨간색 썼잖아요. 다 중요해서 그래요. 오케이? 과거제 실시는 마찬가지로 얘도 왕권 강업적과 이어지죠. 관리를 누가 뽑는 거예요? 왕이요. 너네 집안 잘났으니까 네가 관리가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똑똑하다고 내가 인정해 주니까 네가 관리가 되는 거라고. 이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나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인재를 계속 뽑는 거예요. 과거제로.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왕이 이 정치 실시가 된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어디 있어요?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죠? 이 문제 풀 때 조심할 점. 1번 찍은 사람들이 많아. 능력주의 관료임명제도는 이거죠. 과거제 실시. 그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예요? 이 제도의 목적이라면 목적. 그러니까 목적은 뭘 골라야 돼요? 이걸 골라야죠. 오케이? 답이 그러니까 4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문제 100% 나온다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6번입니다. 6번 문제는요. 다음 사파의 내용과 거리가 가까운 것은 그랬어요. 자, 내용을 보니까는 조정이 몽골과 광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건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조정이 이 나라가 몽골과 광화를 맺고 환도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몽골에게 저항했던 어느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신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신정권. 그죠? 그러면 이 무신정권에서 어떻게 했다? 40년을 맞서 싸웠다가 결국은 몽골에게 항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거에 반발하면서 누가 여기 있는 자, 삼별초. 이미 조정이 강화를 맺었는데 저 군인들은 끝까지 몽골에 대항한대요. 이미 이 고려 정부는요. 이 고려 정부는 몽골에게 항복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몽골에게 항복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누가? 삼별초 군대가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가까운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 돼야 돼요? 3번. 이렇게 되면 되겠죠. 오케이. 정답은 3번. 됐습니다. 자, 여러분. 몽골에 대한 저항 삼별초 연결시켜 놓으세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다음 7번입니다. 7번. 자, 여기 은병. 저 그림 상당히 중요해요. 자, 다음 화폐를 지적한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지금 이 은병은요. 이미 평가원 한국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 주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은병이라고 하는 것은 활구라고도 불리는 아주 비싼 고액 화폐예요. 고액 화폐. 여기 써있죠? 고액 화폐. 주로 지배층 사이에서 이용이 된 것이고요. 이거는 고려시대의 고액 화폐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요걸 제작한 국가니까 고려를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고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3번이죠.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에 따라 조세 징수했다. 이거 누굽니까? 이건 바로 세종대왕이라서 안 되겠죠. 그죠?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그러면 나머지를 볼게요. 자, 고려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되게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이 고려가 시험에 나오면은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인삼을 사러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오는 항구죠. 그 다음에 관직 수용의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그랬죠. 그죠? 이게 바로 전시과예요. 전시과. 전시과. 무슨 말이냐?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지와 시지. 그러니까는 이 고려가 관리들에게 월급을 줄 때요. 전지, 일반 농사 짓는 땅, 그 다음에 시지, 땔감을 얻는 땅. 이 두 가지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원래 전식과라고 하는 관리 녹봉 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당시 고려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백정. 우리가 아는 백정은 뭐예요? 자, 우리가 아는 백정들은 도축업자들이죠. 그죠? 이제 돼지나 소를 잡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고려 시대에는요. 백정들이 일반 양인들이었어요. 기억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원래는요.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이 정이 어떤 거냐면 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관리가 아니면 정이 없다. 즉 정이 하얗다 그래가지고 정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게 진 의무를 말해요. 근데 이 정이 없다. 즉 관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흰 백제 써가지고 백정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근데 이 백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고려시대까지는 일반 백성들이었는데 일반 백성들. 근데 나중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기면서 조선시대에 이제 그 국가에서 이런 이제 하소연을 듣게 된 거죠. 도축업자가 장가를 못 간대요. 도축업자들은 그 동물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동물의 목숨을 빼앗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당시 사람들이 백정 그 옆에 이제 그 도축업자 옆에 가면은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도축업자들을 멀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가를 잘 못 갔어요. 그러자 조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조선시대에 그렇다면 이 도축업자들도 백정이라는 말을 쓰게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백정이라는 말을 쓰게 했는데 그러자 재수 못 묻는다면서 일반 백성들이 자기네 그 백정 이름을 안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정들은 백정이 되고 일반 백성은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일반 평민이 된 거죠. 이렇게. 고려시대까지는 누가? 일반 백성들 자체가 백정이었다. 알겠죠? 이름 자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고려는 원래 지방 분권적인 사회니까 속현이 훨씬 더 많았죠. 그죠? 기억해 주세요. 정답은 3.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8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제도가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8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세종실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지금 세종대왕의 업적인 것과 아닌 것 이런 걸 구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세종대왕이 지금 뭐 했대요? 내용을 보니까는 세종대왕 때 요 전반적인 내용은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예요.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인데 세종대왕이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면서 나름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한 거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여튼 이것이 지금 이 자료에 등장한 글인데요.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의 업적이 아닌 걸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훈민정음 맞죠? 스시마섬 정벌한 것도 세종이 한 거 맞죠? 그죠? 스시마를 쑤셔서 대마도에 있는 스시마에 있는 왜구들이 꼼짝 못하겠죠. 그리고 4군 육진을 개척해서 우리나라의 영토까지 넓혀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집현전에서 항문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훈민정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이거는 누구? 이건 공민왕. 공민왕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 되죠.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9번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8번 문제에 보이는 이 세종대왕의 업적 있잖아요. 세종대왕의 업적은 거의 100%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세종대왕은 단골 주제다. 아시겠죠?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자, 가식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글을 보니까 여기서 훈과 사림의 대립이 나와 있고요. 자, 훈과 사림의 대립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로 이어지게 되죠? 바로 사화로 이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두 번의 사화가 연산군 때 있었어요. 그리고 연산군이 중종에 의해서 물러났어요. 중종 반정으로 쫓겨났죠. 그런 다음에 이 중종 때 조광조라고 하는 자가 나왔죠. 중종 때 조광조가 나왔고 이 조광조가 점점 이 중종식에 성장해요. 근데 조광조가 뭘로 제거가 된다 나중에? 기묘사화로 제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광조가 뭘로?
기묘사화로 제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을사사화가 나와요. 사화 몇 개 봤죠? 4개. 그죠? 사화는 사림이 화를 입으니까 사화라고도 하고요. 4번 화를 입어서 사화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총 4번 있는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이 기묘사화예요. 왜? 이 기묘사화는요.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라고 하는 그 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당시에 훈구파가 이 조선을 세웠던 사람들로서 아주 큰 공을 세웠고 거기다가 이제 세조 수양대군이 왕이 될 때 그리고 여기는 중종이 왕이 될 때 공을 많이 세웠던 공신들이 많았어요. 써볼게요. 훈구파는 누가 많았다? 훈구파는 공신이 많았다. 공신층이 상당히 많았죠. 땅이 넓고 대지주들이에요. 왜냐면 공신들이기 때문에 땅이 많아요. 대지주. 자, 그런데 이때 살인파들은요. 대지주라기보단요. 그냥 지방에 조그맣게 땅이 있는 중소지주가 많았고 이들은 성리학을 상당히 강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훈구파들이 점점 땅을 넓게 가지면서 공신이라고 으름장 놓으면서 점점점 지금 부패하고 있는데 성리학의 아주 철두철미한 기준에 입각해서 계속 이들을 비판한 거죠. 훈구파들을. 그러자 이때 살인들이요. 상당히 이 훈구파들의 눈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4번 당한 게 바로 이 사화죠. 그죠? 근데 그때 특히 조광조의 기묘사는요. 조광조란 자가 살인의 대표자인데 이 자가 대놓고 훈구파들에 이제 대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조광조가 기묘사가 있기 전에 써보세요. 여기다가 위훈 삭제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 위훈 삭제가 뭐냐면 조광조가요. 이 공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땅들 있죠. 이걸 좀 빼앗아 와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공신들 중에는요. 진짜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 신하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땅을 그냥 주고 내 편해. 내가 이제 반정해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너 내 편으로 끌어들일게. 라고 해서 땅을 주고 그 공신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경우가 많았거든요. 즉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나라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땅을 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그 자들이 받은 그 훈작은 가짜 훈작이죠. 정말 싸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공신으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훈작을 가짜 훈작, 위훈이라 그래요. 그러면 조광조 입장은 이건 거죠. 그럼 위훈을 삭제하신 다음에요. 이 땅 좀 빼앗아다가 우리 살인을 좀 주세요. 살인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야.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조광조가 제거가 됩니다. 자, 위훈 삭제 문제 때문에 화가 났겠죠. 누가? 훈구파가. 그래서 결국은 조광조가 제거되는 것에 일조하게 되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조광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조광조는 자, 수학을 보급하면서 성리학을 아이들에게부터 이제 가르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현량과를 실시해서 이제 관리를 뽑는 추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케이.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땡땡의 전개 과정에 대한 모든별 탐구 주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뭔지 감이 올 거예요. 자, 수군의 활약, 이순신의 남해 제권. 자, 의병 나왔어요. 무슨 전쟁이죠? 임진왜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임진왜란이 나오게 되면요. 임진왜란한테 누가 도와주러 왔어요? 명나라가 도와주러 왔죠. 그죠? 그래서 조명연합군의 활동, 평양 탈환 이게 되겠죠. 그죠? 나머지 것들은 우리나라와 국외가 연관된 사건이긴 하지만 임난에 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 임난은 원래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좀 포인트를 주자면 지난번 구평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그냥 이순신을 주고서 임난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만큼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너무 깊게 파지 마시고요. 이순신, 의병, 그리고 이제 명나라 군대의 도움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11번 갈 건데 11번부터는요. 칠판 좀 지저분하니까 약간 좀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는 여러분
한국사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 빼놓지 않고 나온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다 나온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까지 10문제 풀면서 한 5문제, 6문제 정도를 강조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가 빼지 않는 부분이고 이번 수능에서, 지난번 수능이죠? 거기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앞으로 군포 부담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부족분은 결작으로 보충한다는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자, 2필에서 1필로 줄인다. 그리고 결작으로 보충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이겠다? 바로 지금 가가 말하는 거는 여기 쓸게요. 자, 균역법이고 군필을 수정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대동미라고 나오면 이거는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그러면 관련이 깊은 것은 그랬어요.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오죠. 균역법의 실시, 그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뭐 균역법, 대동법, 영정법,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법법법 이 3가지를요. 다 설명하는 건 어려워요. 요건 개념 시간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모른다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개념 강좌를 같이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 같이 가볼게요. 자, 12번에서 잠시만 여기서 좀 넘어가 버렸네요. 자, 12번 문제 보게 되면 선생님의 질문에 가장 적절하게 답하는 걸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첩지에 이름을 적는 칸이 비어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공명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다가 뭐 내가 쌀을 100가마나 뭐 1000가마 바쳤다. 그럼 나라에서 이 사람에게 이 빈 칸에 이름을 싹 쓴 다음에 이 원래 종이는 이 사람을 어떠어떠한 명예직에 임명함 이런 식의 벼슬 첩지예요. 이 이름이 비어있는 첩지를 미리미리 많이 만들어 놓고 나라에다가 세금을 좀 많이 내거나 또는 뭐 기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자 이름을 싹 쓴 다음에 이걸 주는 거죠. 그리고 그자를 이제 명예직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공명첩인데 이거를 왜 만들게 되었느냐?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재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재정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좀 많이 내거나 아니면은 기부금을 좀 많이 내게 되면은 명예직에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연관된 내용을 보자면 요걸 받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양반의 수가 늘겠죠. 그죠? 양반 되고 싶으니까 나라에 기부 많이 하고 이거 받는 거잖아요. 지금 양반이 늘겠죠?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볼게요. 나머지 보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오해해서 고르는 게 선택지 2번이에요. 신분제가 이것 때문에 폐지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왜요? 신분제 폐지라고 하는 거는 가보개혁 때 가보개혁에 등장한 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2번.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 노비안건법, 그리고 이건 고려시대 거고 중인들의 시사활동은요. 신분제에 대한 운동이 맞긴 하지만 이 공명축과 연관이 없고요. 4번도 고려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5번. 넘어갑니다. 자, 13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 보게 되면 지금 대화의 소재로 삼고 있는 인물이라 그랬는데 자, 봅시다.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냈대요. 자, 그리고 왕실의 위엄을 살리기 위해서 궁궐을 다시 지었대요. 그 궁궐은 여기서 임진왜란 때 불탔던 궁궐이에요. 아마 경복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근데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서 이걸로 물러났다 그럽니다. 누굴까요? 자, 바로 이 사람은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은 이 나라의 쇄국, 그러니까 개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이것에 앞장선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왕권 강화와 재정 확충에 아주 큰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경복궁도 다시 이제 살려서 위엄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안동 김씨를 몰아내면서 왕권을 정상화시키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 흥선대원군은요. 이 나라에서 가장 이 재정을 많이 갉아먹었던 요소 중에 하나인 서원을 철폐하게 됩니다. 원래 서원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공부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제자를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원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제 유학적 기운을 살리기도 했는데 이 서원을 하나 만들면 나라에서 토지, 노비, 책 이런 걸 갖다 줘야 되고요.
이 나라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 서원을 만들게 되면은 국가에서 이 붕당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 서원들에서 이제 다 같이 출신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붕당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 학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학연처럼 작용이 돼서 붕당이 생긴 거죠. 때문에 이거를 철폐해버립니다. 이거 맞아요. 자, 그리고 전국에 척합의를 세웠어요. 맞아요. 이제 세국정책에 의해서 이거 세웠죠. 근데 강화도 지역에 체결한 거는요. 완전 반대 모습이죠. 그죠? 때문에 2번이 답이에요. 요거는 개화를 하겠다는 뜻인데 흥선대원군은 쇄국을 한 사람이니까. 나머지 양반에게도 군포 내도록 해서 이 나라의 국방비를 탄탄하게 만들었고요. 서양에 대해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 바로 이게 쇄국이죠. 그죠? 이걸 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14번입니다. 다음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내용을 보니까 고종이 머리를 깎고 그랬어요. 자, 고종이 머리를 깎는 거면 이건 뭘까요? 이 사태는 바로 단발령이 되겠죠. 단발령. 이거는 단발령이다. 고종이 머리를 깎았어요. 단발령이에요, 이제. 자, 그렇다면은 그 뒤에 자, 형세가 바야흐로 격변해서 일본인들이 군대를 어미해서 대기시켰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대요. 그러면 이 단발령은 뭐 때문에 나온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을미 개혁 때문에 나온 건데 을미 개혁 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단발령이었죠. 근데 우리가 을미는요. 을미 3종 세트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 을미 개혁은 을미 사변으로 명성황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어져서 그 같은 해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을미 사변 이후에 명성황후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본이 압박을 넣어서 이 개혁을 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을미 사변과 단발령에 저항하면서 을미 의병이 나와요. 이 의병들은 아니 왜 우리가 상투를 잘라야 되는가? 안 된다. 왜 우리 왕후를 돌아가시게 만들었는가? 라고 했죠. 그래서 을미는요. 3종 세트를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가 뭐예요? 영향. 그죠? 자, 그럼 영향이니까 정답은 여기 있죠. 위정척사파가 주도하는 항일 의병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렇죠. 위정척사파는 뭘 싫어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단발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요거에 저항하면서 자, 단발령을 싫어하니까 요거에 저항해서 자, 항일 의병을 전개시킨 거죠. 오케이. 정답은 5번이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을미 3종 세트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넘어갑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일제시대가 왔어요. 근데 어떤 통치 방식인가를 봐야 되겠죠? 자, 체크 들어갑니다. 핵심. 보통 학교의 최고 학년이 몇 학년입니까? 4학년. 그죠? 자, 그리고 일본인 교사 2명이 불평등한 처사에 반발해서 지난 14일에 함께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자, 우연히 한국말로 이제 구령 내리니까는 칼을 찬 일본 교사가 왔다.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와요. 그죠? 이거 무슨 통치 모습이에요? 이거 바로 무단 통치 모습이에요. 무단 통치 시기에는 이게 1910년대고요. 이때 무단 통치 시기에는 학교 쌤들이 칼을 차고 오고요. 자, 그리고 또 보통 학교는 4년이 마지막이었어요. 4학년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화 통치 시기가 되게 되면 보통 학교의 이 수업 연한이 6년으로 늘죠. 그래서 문화 통치 시기는 되어야 6학년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오케이, 지금은 4학년이 끝입니다. 자, 무단 통치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무단 통치된 걸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면 됩니다. 자, 태형. 태형은 대표적인 무단 통치에서의 통치 방식이죠. 태형. 사람의 볼기를 때린다. 맞죠? 칼을 차고 쌤이 학교여요. 맞아요.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해요. 맞아요. 요걸로 땅을 모두 총독부가 가져가 버렸죠. 이게 틀렸죠? 교육 입국 조사. 이건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가보 개혁할 때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령 실시도 이제 10년대에 일본이 실시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족기업이 세워지는 걸 막으려고 실시하는 거죠.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가보개혁은 일제시대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16번입니다. 자, 이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어느 민족운동에 대한 회고록이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민족운동인데 여기서 한용운 선생님 나왔고요. 자, 빨간색 키워드 갈게요. 한용운 선생님 나왔고 독립선언서 5천여 매 그랬어요. 독립선언문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다 모여서 만세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자, 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또 태화관으로 가죠. 그죠? 태화관은요.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문을 발표한 곳이에요. 그럼 이거 뭐겠다? 바로 3.1운동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3.1운동은요. 원래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깊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정답 3번인데 옳지 않은 것이죠.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 들어오냐면은 1920년대는 되어야 사회주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3.1운동 시기는 없었어요. 3.1운동은 언제예요? 1919년 1919 김인현 그쵸? 근데 사회주의는 언제 들어온다? 20년대. 때문에 3.1운동에 가담은 그 어떤 그 누구도 사회주의를 믿지 않았다는 거.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 조심하세요. 자, 나머지 맞죠? 민족 자결주의, 고종의 장래일이 나왔고 일본의 통치 방식이 뭘로 바뀌었어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임정의 수립 계기가 됐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1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 점점 좀 어려워진다 그랬죠? 봅니다. 자, 순종이 서거하자.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및 학생들이 연합해서 항일운동을 계획했습니다. 자, 장래일에 학생들이 주도로 만세 시위가 나왔대요. 자, 순종이 서거했어요. 순종이 돌아가시니까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이 서거날을 맞춰서 1926년에 60 만세운동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 60 만세운동은 두 세력, 학생과 사회주의 세력이 같이 만든 운동이었는데 이때 사회주의 세력이 걸려요.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합친 건데 학생들만 남았죠. 그죠? 왜냐면 이들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20년대가 되게 되면 사회주의도 곧 들어오지만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니까 합법적 활동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들이요. 신간회를 결성하게 된 거죠. 자, 신간회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요걸 하게 되면서 신간회가 결성이 됐고 이 신간회 결성을 하려면 어쨌든 사회주의 계열이요. 요 사회주의 계열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이들이 걸렸으니까. 60만 세운동 때 걸렸으니까 이들이 우리 앞으로 합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와 결합을 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선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사건이 바로 뭐예요? 정오회 선언이에요. 정답이 그러니까 1번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이 부분 기억해 놓으세요. 어렵게 나오면 나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제는 청산리 전투를 전후해서 독립군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20년대부터 간도 지역의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대요. 자, 지금 여기서 포인트 잡을게요. 봉오동 전투 끝나고 청산리 전투 끝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제가 열받아가지고 간도 지역 주민들을 학살하는 간도 참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밑에 보니까 독립군 부대가 도망쳐가지고 자체 정부인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었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삼부 설립이죠. 사이 들어가는 걸 묻고 있어요. 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 적으세요, 이거는. 봉, 청, 간,
자, 삼미. 이게 지금 1920년대의 20년대 전반, 1920년대 전반에 보이는 국외 민족투쟁이에요. 국외 항일투쟁. 국내가 아니죠, 그죠? 국외예요. 자, 이거 외워놓으세요. 봉오동 전투 순서입니다. 청산리 전투 둘 다 우리가 이겼어요. 억울한 일 보니 간도에서 참변을 저질러요. 간도 참변. 우리가 그래서 도망쳤어요. 어디로? 저기 위에 있는 러시아의 자유시로 갔죠. 자유시 갔는데 그 자유시에서 또 일본이 또 박해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 겪었어요. 이걸 다 겪고 도망쳐 와서 다시 한번 또 만든 게 3부예요. 3부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몇 번이 답입니까? 자,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20년대 민족운동 과정은요, 우리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순서 같이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봉청, 간자, 산미. 악불자 따서 봉청, 간자, 산미.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밑줄 친 집권 세력 그랬습니다. 당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위원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4.4.5입의 논리를 이용해서, 즉 4.4.5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승만 정권이 자기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집권 세력이 누굴까? 이승만 정부의 사람들이고 아마도 이승만의 예스맨, 자유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유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유당에서 한 것이랑 여러분 정답이 4번이죠. 5.16은 박정희잖아요. 박정희와 이승만은 구분해줘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독재자 3명 있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사람의 독재 정책은 다 구분해서 봐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똑같은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정답은 4번.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통일에 대한 문제예요. 자, 남과 북은요. 여기가 중요하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즉, 남한은 지금의 유럽처럼, EU처럼 연합을 만들고자 한대요. 남한의 정부 하나, 북한의 정부 하나. 연합으로 느슨하게 묶기. 북한은 어떻대요? 연방을 만들자, 연방. 연방은요, 미국처럼 나라가 하나지만 그 안에 연방이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만들지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이제 이 방향에서 통일해 나가기로 한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이건 언제 나왔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 나온 거거든요. 그럼 뭐가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죠? 우리가 전에 다뤘던 통일의 원칙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통합해 나갈 것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정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해설 강의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요. 아마 공부가 꽤 됐을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이걸 통해서 공부가 좀 됐을 것이고, 그리고 한 친구들은요. 아마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복습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해당 문제의 번호를 보고서 이게 어디 나온 건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강의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강의 수고 많았고요. 자, 이번 3월 학평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